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을 이야기할 때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 이렇게 두 가지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지식에 관련되어진, 과학성에 기초한 지식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과학적 기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적 기반이라는 것은 과학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들, 뭐 이해라 그럴지, 사랑이라 그럴지, 용기라 그럴지, 판단이라 그럴지, 또 전문적 가치라 그럴지, 뭐 에너지라 그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술적 기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기반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쭉 통해서 과학적 기반인 것과 아닌 것들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1번, 사회적 조건과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지식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적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답 아닙니다. 3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양한 체계 상황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간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환경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도 과학적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전문직으로서의 기능과 책임, 혜택을 이해한다. 전문직으로서의 기능과 책임, 혜택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것이 과학적 기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지식과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지식과 이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그런 활동이 되어지잖아요. 역시 과학적 기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2번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판단할 경우 분석적 반성적인 동시에 결과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판단이나 가치나 어떤 에너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무슨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술적 기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요 2번은 과학적 기반이 아니라 예술적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기반으로 거리가 먼 것 2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전문직 속성은 지역사회의 이익을 중시한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직은요, 지역사회의 이익이라는 것,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은 과학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앞선 문제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죠.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 자, 3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요소는 열정과 용기 등이 있다. 과학적 기반은 과학성을 이야기하는 어떤 지식과 연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술적 이 기반은 열정, 용기, 판단,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맞는 거네요. 예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요소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지식 말하는 거 과학성 맞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럼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요소가 예술적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적 이 기술을 중요시 여겨서 예술성을 무시하면은 인간미가 없이 기계적인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데, 사회복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인간미가 없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예술성에 기초하고 과학성을 무시한다 그러면 어떤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책임성 같은 것들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활용되어지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죠. 과학적인 게 예술적인 것보다 앞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및 제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사회복지사가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역할마다 불려지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교사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 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부모 교육을 한다 그럴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중개자라는 것 영어로 하면 뭡니까? 브로커죠. 예, 사회복지사는 브로커입니다. 우리가 브로커라는 말이 좋지 않은 어감으로 많이 쓰지만 사실은 중개자라는 그러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로커의 역할입니다. 그럼 브로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과 자원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중개자, 브로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옹호자라는 것은 어떤 권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경우에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해주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것, 옹호 활동을 하는 게 옹호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문가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복지 실천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정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자문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행정가라는 것은 어떤 그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면에서 과정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을 행정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러 역할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 두고선 지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공해 주는 것,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중개자의 역할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이것 말고도 뭐 보호 제공자, 그 다음에 중재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양자의 사이를 조절하는 것, 이것을 중재자라고 하는데, 중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서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어떤 그 협상이 필요할 때는 협상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전문직은 그 역할에 따라서 여러 그 모습들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중요한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연결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클라이언트로 의뢰되었는데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상담을 거부하였다. 이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원칙 중 제한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용이라는 것. 수용은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들여 주는 것, 수용이죠. 이것은 어느 일을 하든지 다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한되어져야 할 상황입니까?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수용해 줘야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 아닙니다. 수용하고 인정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클라이언트 그 자체를 수용해 주는 것이지, 부정적인 어떤 그 내용,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나 치료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 클라이언트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것, 그거는 필요하죠. 수용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비심판적인 태도. 비심판적인 태도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떤 판단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전문적인 기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이것도 맞아요. 통제된 정서의 관여. 통제된 정서의 관여라는 것은 어떤 꼭 필요한 그 부분에 이렇게 개입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것도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의도된 감정의 표현.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의도된 표현의 감정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4번에 자기결정권.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러한 원칙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뭘 결정을 해요? 예, 자기결정을 통해서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나는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법이라든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에 자기결정권이 보호를 받는 것이지, 자기결정권으로 인하여서 어떤 심각한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질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제한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가 나는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요, 전부 다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예,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나오네요. 정신역동 모델의 실천으로서 옳지 않은 것. 그럼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여러 가지들이 쭉 떠오르죠. 예, 그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아래부터 한번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정신결정론에 기초하고 있다. 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유아기 5세 이전에 특히 엘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그때의 어떤 그 문제들이 결정적인 어떤 모습을 한다. 그래서 어떤 그 정신적인 그것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신결정론에 기초하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답 아닙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 긴장을 감소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진다. 그렇죠.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예, 이 프로이드의 입장에서는 본능적인 것, 그 이드에서 나오는 본능을 이야기하잖아요. 본능을 뭘 이야기해요?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긴장을 감소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려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 역시 프로이트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정답 아닙니다. 3번. 인간의 행동은 원초화와 그 본능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결과다. 이드, 원초화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본능과 그 에너지의 결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정답 아니겠죠? 2번,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져서 문제가 와도 뭘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가 지금 나타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답 아닙니다. 1번,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에고에 의해서 좌우된다. 예, 에고는 행동의 어떤 그 집행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행동의 어떤 그 모습은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이러한 것보다는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프로이트의 이론이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실천론과 더불어서 실천 기술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어느 쪽에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예,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나가도록 하죠. 자, 갈등이나 불안을 회피하거나 처리하는 자아의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 기제이다. 그렇죠. 방어 기제는 대부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심리 기제 맞습니다. 따라서 불안을 회피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안정감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심리 기제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 두시고요. 나번 현실에서 일어났던 위협적인 상황이거나 외상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투사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투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어떤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투사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투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투사라는 것은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공식처럼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사는 남의 탓을 하는 게 투사죠. 다시 말해서 성적인 어떤 문제가 강한 여성이 그 자기 자신의 성적 문제를 자기 게 아니라 남자들은 다 늑대야 라고 이렇게 남자에게 그 탓을 돌린다. 그럴 때 남에게 돌리는 것, 이것을 투사라 그런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투사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예, 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건 X표를 해 두시고요. 답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것은 전치에 대한 예이다. 전치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바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라는 거예요. 전치는 실제에 있던 어떤 대상에게 향하던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보이는 것, 이것을 전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어떤 전치를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방어 기제는 부정적인 것이다. 우리가 방어 기제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방어 기제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어 기제 같은 방어 기제의 종류도 그렇고요. 또 방어 기제의 역할도 그래요. 이게 어느 쪽으로 표현되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 기제의 역할 면에서도 보면은 방어 기제라는 것은 원래는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방어 기제죠.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하나의 집착된 고착된 방어 기제를 쓴다 그럴지, 너무 방어 기제를 많이 쓴다 그럴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죠. 따라서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방어 기제의 종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를 봤을 때에 대부분의 방어 기제가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승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승화 같은 거는 방어 기제 중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방어 기제가 나온 김에 아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방어 기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제는 억압이에요. 근데 방어 기제 중에 또 하나 있는데 억제라는 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 억압은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방어 기제들이 전부 다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이 억제라는 거는 예외적으로 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것도 참고해서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가와 다가 맞네요. 가, 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문제를 통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 번의 깨달음으로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하여금 지속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이트의 그 이론, 정신분석 이론의 어떤 그 주요 개념들, 이 개념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저항, 전이, 역전이, 훈습, 직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치료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반대를 한다 그랬지, 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랬지, 그다음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럴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저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어떤 그 반대를 하는 것, 이것을 저항이다. 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중요한 인물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표출하는 것, 이것을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역전이는 뭐예요? 이건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해요. 반대의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에게 남아져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를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역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습이라는 것은 전이와 저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반복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전이나 저항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석해 주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 주고 확대해 줌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 통찰을 더 늘려가게 해 주는 것, 그것을 훈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면이라는 것은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나타내는 저항이나 부정 행동에 대해서 부딪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직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의 깨달음으로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하고 지속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저항 해석이나 전위 해석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데 이러한 통찰들을 자꾸 깨닫게 하는 것 무엇이라 그랬어요? 훈수비라 그랬잖아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A의 행동에 유용한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가 이 사례에서 나타나는 A가 보이는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례 관리자들은 A 사례 관리 팀장의 슈퍼비전에 불만이 많다. 누가 A예요? 사례 관리 팀장이 A네요. 다른 사례 관리 대상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B 클라이언트에게만 항상 예외이다. 서비스 이용 규칙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B의 불성실한 행동에 대해 기회를 줘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의 후유증이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고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B를 감싸기만 한다. 자,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감정적인 문제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례관리 팀장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당했던 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아니까 자기의 감정이 지금 클라이언트에게 이입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클라이언트가 중요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것을 전이라 그랬다면 사회복지사의 감정이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것을 역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전형적인 역전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전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역동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당한 사례가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가번, 통찰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정신역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력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신역동에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모습이 없으면은 이 정신역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사례가 아닌 것, 통찰력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통찰력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 게 이 정신역동이죠. 따라서 자아 분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신역동에 맞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주세요. 정답 아니고요. 자아 분석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이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도 맞죠?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정답 아닙니다. 4번. 내면 갈등을 이해하여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사람이다. 내면 갈등을 이해해서 부모와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 사람, 그 내면의 갈등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4번도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또,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일단, 넘겨두고 5번 지문을 봐야겠죠? 5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개인과 환경 간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사람. 여러분, 정신역동 이론이 환경에 대한 그 요인을 봅니까? 안 봅니까? 개인의 무의식에 대한 것을 주로 보는 게 정신역동이잖아요. 환경에 대한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환경과 환경 간의 복합적인 문제?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은 심리사회 모델이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모델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5번은 심리사회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4번이 좀 모르겠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고요. 5번이 분명하게 틀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프로이트와 정신분석 모델에 관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프로이트하고 정신 모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걸 고르는 거죠. 아래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한 가지 자아 방어 기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아 방어 기제라는 것이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자꾸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주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4번. 인간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죠. 정신역동 이 프로이트의 입장은 어떤 그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론이죠. 무의식에 있는 어떤 충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 맞습니다. 동그라미 주세요. 정답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유아기의 무의식적 갈등은 성인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와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예, 역시 과거의 그 어떤 어릴 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무의식적 정신 과정에 대한 의식적 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강화한다. 결국은 해결은 자아를 강화시킴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동그라미 쳐주세요. 1번 사회복지 실천 모델인 기능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기능주의의 영향은, 기능주의는 인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이러한 요소들이 강조되는 게 기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역동은 기능주의가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진단주의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는 진단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1번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이트와 관계가 먼 것 1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